안녕하세요. 인사 안 해요? 자, 저는 해커스에서 재무회계 강의하고 있는 김원종 회계사고요. 해커스에서 회계사랑 세무사 강의하고 있고요. 올해 가을 종합반이 열리는 것 같아요. 세무사. 그리고 회계사 반은 선행학습반이 한 3과목 정도 열리는 것 같아서 입문 강의 무료로 제공하는 회계원리 강의 진행할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OT 잠깐만 진행할게요. OT를 좀 길게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제가 뭐 시험 공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봤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쳐갈 때쯤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법을 또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네, 지금 회계원리는 어차피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그래도 적성에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성에 맞는 시험인지 아닌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김원종 회계사고요. 강의한 지는 15년 정도 됐고 주로 해커스에서는 회계사 강의를 주로 했었는데 작년부터 세무사 강의 가을 종합반에서 하고 있어요. 강의한 지 15년 됐으니까 뭐 합격 다 시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잠깐 회계원리 과목 소개 드리면 회계원리는 여러분들 지금 현대 사회에서 회사는 주식회사잖아요.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 주만 사도 어떤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할 때 적어도 그 회사가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고 그 회사가 1년 동안 돈을 얼마 벌었는지를 알아야지 주식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기업이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데 그 회계를 하는 우리가 과정 중에서 그냥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절차를 배우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재무적 언어를 배우는 학문을 회계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시험에는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에 회계학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일단 회계사 시험 기준으로는 150점 출제가 되고요. 총 50문제예요. 우리 2차는 신경 쓰지 맙시다. 2차 얘기는 한 객관식 정도 가서 얘기해 줄게요. 1차 시험에 50문제가 출제되고요. CTA 과목에서는 회계학이 40문제가 출제되고 100점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중급회계랑 고급회계, 원가관리회계, 정부회계 요 4과목에서 출제가 되는데 그 출제를 하는 과목을 바로 들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더라도 영어의 단어를 외우고 용어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야지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계 원리는 회계의 입문 과정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기초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문제의 용어들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회계 원리를 무시하시면 이제 중급 회계 때 다른 사람들은 연습 문제를 한 20문제를 푸는데 1시간에 푸는데 나 혼자 3시간이 걸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걸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용어를 몰라서.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회계 원리는 이제 중급 회계나 고급 회계나 원가 관리회계, 정부 회계를 배우는 기초 과정을 배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학원이나 다른 강사님들이 가르치는 회계 원리랑 제 강의는 약간 달라요. 큰 차이는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8시간을 더 강의합니다. 왜 8시간을 더 강의하냐면 중급회계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급회계에서 배워야 될 내용을 중급회계에서도 가르치면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그러면 중급회계 공부할 때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회계 월 때 선빵을 한번 맞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욕심을 내서 중급회계 배울 내용 중에서 한 30% 정도를 미리 배웁니다. 회계 원리 때. 그래서 회계 원리가 제 강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 8시간 정도만, 한 2회차 정도만.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중급회계 상 공부할 때 이탈자가 없어요. 그리고 중급회계 하의 첫 단원이 자본인데 거기까지는 배운 내용을 쉽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복습 시간이 확 주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과목을 수강했는데 복습 시간이 2시간 걸리는데 나는 1시간 반으로 줄일 수 있으면 그 30분 동안 나머지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이니까 여러분들 좀 결석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제가 기업이 어떤 주주나 채권자가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했는데 한 개 기업만 있을 때 정보를 제공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 처리를 배우는 것을 우리가 중급 회계라고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고급 회계는 뭐냐면 기업이 운영되다 보면요 다른 회사랑 합병을 할 때도 있고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한 50%나 60%. 그럼 두 회사를 같은 회사로 봐서 회계 처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중급에 비해서 어렵기 때문에 고급 회계가 아니라요. 두 개의 커리큘럼이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기업 이상의 특수한 회계 처리를 배우는 것을 우리가 고급 회계라고 하고요.
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기업. 이 기업을 상기업이라고 해요. 우리가 회계원리하고 중급회계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은 상기업을 가정해서 회계 처리를 배웁니다.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기업. 근데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도 있잖아요. 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우리가 제조기업이라고 하죠. 그 제조기업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 벌었고 지금 재산 상태가 얼마인지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중급회계나 고급회계에 넣으면 학교에 커리큘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관리회계 쪽에다 넣어서 원가 관리회계라는 과목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이건 주로 제조기업의 회계 처리를 배우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가르치는 분야가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는 분야는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재무회계를 가르치고 원가관리회계는 강연태 선생님한테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도 정부가 돈을 얼마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를 국민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회계라는 분야도 따로 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회계사 준비생들은 정부회계가 1차에 출제가 되고 세무사 준비생들은 1차에 출제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과목들을 배우는 여러 가지 인문이나 기초과정에서 용어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회계의 큰 틀을 보는 것을 우리가 회계원리라고 해요. 회계원리가 어떤 과목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CPA 1차 기준으로요, 다시 150점 만점입니다. 50문제 출제되고요. 중급회계에서 25문제, 그리고 고급회계에서 10문제, 원가관리회계에서 10문제, 그리고 정부회계에서 5문제 출제가 되고, 지금은 초심자니까 우리가 여기로 가는 길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한 4개의 챕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여기를 가는 길까지 제가 인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공부 방법 요거는 다시 중급회계 첫 시간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무사 준비생들은 다행스러운 거는 정부회계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크게 보면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인데 원래 25문제와 15문제로 출제되다가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재무회계가 24문제가 출제되고요. 원가관리회계가 16문제가 출제돼서 제가 한 문제를 뺏겼어요. 근데 요 과목 중에서 이제 고급회계는 일단 세무사 1차 시험 치시는 분들은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1차 시험 때는 공부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통 2차 때 대비를 하는 편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차 준비할 때는 시간이 너무 없으면 고급회계는 제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고급회계를 따로 준비하고 싶으면 이제 중급회계 들을 때 온라인으로 제가 미리 세무사용으로 찍어놓은 강의가 있거든요. 세무사 전용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계사 고급회계랑 세무사 고급회계는 차이가 많이 나요. 상당히 범위가. 그래서 세무사 전용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중급회계까지는 회계사랑 세무사랑 지금 차이가 없다. 세무사 시험은 어려워지고 있고요. 회계사 시험 1차 시험은 조금 쉬워지는 추세라서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울 거다. 그 다음에 교재 소개 잠깐만 드릴 건데, IFRS 회계원리 2판으로 강의할 거고요. 제가 거의 전 교재를 제가 혼자 썼거든요. 근데 회계 원리만 조금 학원에서 빨리 강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국립대학교 교수님하고 같이 썼어요. 그래서 조석기 교수님하고 제가 쓴 책이고 2판이고요. 이게 지금 3세까지 아마 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3세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1세나 뭐 2세나 3세 가지고 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가슴이 아파요. 알겠죠? 이 책은 제가 원래 회계원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사예요. 제가 여태까지 합격시킨 학생들을 보면 회계원리가 강한 학생들이 중급회계를 편하게 공부해서 그 중급회계 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세이브해서 다른 과목들을 공부시켜서 제가 합격을 시켰기 때문에 회계원리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회계원리를 처음에 1판 때는 되게 어렵게 썼었거든요. 근데 다른 학원에 비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초반부터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1판에 비해서 2판에서 현저하게 삭제한 거예요. 그래도 한 8시간 정도는 제가 욕심을 냈다. 자, 그 다음에 제 책에 뭐 큰 장점은 뭐냐면 다른 책과 다 똑같거든요. 이제 내용의 본문이 있어요. 본문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회계학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 회계학은 숫자로 된 학문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 못해요. 그래서 관련된 사례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야 되거든요. 수학처럼. 그래서 예제를 만들어 놨는데 다른 책과 다른 거는 본문이 끝난 다음에 절마다 포인트로 뭐 표나 아니면 그림을 가지고 다 요약을 해놨어요. 절마다. 제 모든 책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본문을 읽고 포인트를 다시 한번 읽으면 한 번 읽을 때 2회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약술형 문제에 엄청 강해요.
예, 우리 시험은 계산형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약술형 문제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되게 강하고 한 번 볼 때 2회독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두 번째 공부할 땐 또 효율적으로 본문에 제가 밑줄 쳐준 내용과 포인트만 읽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또 빨리 읽을 수 있거든요. 이 포인트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있기 때문에 다른 책과 다른 장점은 요거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원리 책에 객관식 문제랑 주관식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가 실제 회계사 시험과 세무사 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예,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저는 풀어보라고 합니다. 혼자. 왜 풀어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계속 풀게 되면요, 시간만 많이 보내죠. 처음에 요만한 문제를 풀어보고요, 1차 때 요만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주관식으로 바뀔 때 요런 형식으로 풀어보면 점점 문제가 확장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에 적응하는 스킬들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뭐 2주 동안만 딱 공부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본문, 포인트, 예제, 객관식, 주관식까지 다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처음 공부할 때 이거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 회계원리 책 혼자 공부할 때요, 한 70% 정도밖에 못 맞은 것 같아요. 혼자 풀었을 때. 예, 문제 다 풀면. 예, 그러더라도 중급회계 올 수 있으니까 한 7할 정도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중급회계로 오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결국은 1차만 합격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고 2차까지 합격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요, 회계학은 수학과 똑같아요. 예, 제가 막 열심히 풀어줄 거거든요, 문제를. 그럼 저 사람 잘 풀고 있네. 근데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못 풀게 됩니다. 그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 풀어본 문제만 시험장에서 풀어볼 수 있어요. 혼자 풀어본 문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 보통 2차 답안지를 다 팔거든요, 연습장을. 아니면 그냥 연습장 쓰셔도 되고. 그래서 연습장에다가 꼭 주관식 문제랑 예제 문제는 한번 여러분들 풀이 방법으로 풀어보고요, 틀리면 틀린 이유 그 채점을 하시고 적어 놓으신 다음에 그 틀린 이유를 본문이나 포인트에서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시고 1회독한 다음에 넘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중급회계 강의가 한 2, 3주 후에 또 열리죠. 그래서 그거 들으실 분들은 한 번만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한 번 보실 때 좀 열심히 보시고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인데 결석과 지각은 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배우는 회계원리 내용에 비해서 학원은 좀 진도를 빨리 나가는 편이에요. 학교에서 보통 3학점의 회계원리가 나가면 2주 동안 6시간 강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 진도를 제가 4시간 동안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도가 좀 빠르니까 한 번 결석이나 지각하면 회계학은 연결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석이나 지각을 안 한 학생이 붙어요. 알겠죠? 이 시험이 되게 여러분들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만만한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빨리 붙은 학생은요, 제가 이 학원에서 처음 가르친 학생 중에서 회계사 시험 기준으로 18개월 만에 합격시킨 학생도 있고, 세무사 시험 기준으로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개월 기준으로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2차까지 딱 10개월 걸렸어요. 근데 두 학생이 고등학교 동창이야. 저한테 배운 학생인데, 근데 그 두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맨 마지막에 모의고사 반까지 할 때 한 번도 결석이나 지각을 안 한 학생입니다. 실제로 회계사 준비를 시작하면요, 한 20명 공부하면요, 세법 공부할 정도의 10명은 그냥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험을 보러 안 가는 거야. 그냥 중간에 어려우니까 이탈. 그 다음에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20명 공부하면요, 한 13명만 남아요. 한 7명 정도 이탈합니다. 그 중에서 그 10명 이탈하지 않은 학생 중에서 한 명이 붙어요. 그러니까 보통 20명이 공부하면 한 명이 붙는 시험이니까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야지, 좀 시험이 어려워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했을 때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석 지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고등학교 때 뭐 예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수험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혼자 공부하시면 전부 다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내가 뭘 공부할지 모르니까 전부 다 공부하게 되고 시험에 안 나오는 문장까지 다 공부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습은 우리 수험 공부를 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는데 어차피 공부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혼자 공부할 때 온 힘을 쏟아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언제 온 힘을 쏟아야 되냐면 수업 들을 때 온 힘을 다 쏟아야 돼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암기하고 같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야지 뭐가 적게 걸려요? 복습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공부하기 싫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업을 제가 4시간 정도 하면
일반적인 합격하는 학생들 같이 보면은 한 회계원리 복습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전공자도 있고 비전공자도 있기 때문에 회계학이 좀 안 맞는 분들, 그리고 객관식, 주관식 문제까지 푸는 분들은 한 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바로 그날 복습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이거는 회계사, 세무사, 회계원리 들을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만 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다. 제가 일주일 동안 지금 6일 강의하죠. 근데 주말에 한꺼번에 복습을 한다. 그럼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다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복습 시간이 4시간 수업 들은 게 4시간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계속 복습 시간이 누적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쳐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체력에 맞게 그날 들은 거 그날 복습하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은 시험에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공학용 계산기는 못 갖고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쌀집 계산기를 좀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쌀집 계산기를 수업 들을 때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저는 최근에 하나 구매했어요. 하도 책 작업을 하다 보니까 깨져가지고, 그래서 카시오 14자리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2자리 말고요, 14자리. 왜냐면 요즘에 시험이 14자리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실무 가셔도 이거 쓰셔야 되니까. 저 이 회사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같은 쌀집 계산기라도 왜 이걸 추천하냐면, 여러분들 어쨌든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 도서관에서. 근데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면 시끄러워요. 그래서 옆에서 뭐라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소리가 덜 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카시오 14자리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2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2 이걸 칠 때 2 곱하기 3 한 다음에 6 치고, 1 곱하기 2 친 다음에 2 치고, 그 다음에 6 더하기 2 치고 8 치는 요 방법으로 안 풀거든요. 요 쌀집 계산기라고 해도 특수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산기 처리하는 방법을 제가 유일하게 가르치는 과목이 회계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화폐 시간 가치에서 요 계산기 사용법 알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져오셨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를 공부할 때요, 시험이 이제 분계라고 하는데요, 회계 처리를 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풀면요,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1분 46초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 1분에 한 문제거든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강사들이 스킬을 많이 가르쳐줘요. 뭐 그림으로 푸는 방법도 알려주고요, 산식으로 푸는 방법도 알려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로 푸는 방법도 많지는 않아요. 그게 다 통하면 너무 쉬운 시험이겠지. 한 6가지 정도 알려주는데 그걸 수업 시간에 같이 쳐봐야지 객관식 시간에 그것을 같이 계산기로만 치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가져오라 그래도 한 4번이나 5번 넘어서 사더라고, 보통.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계산기 내가 쳐보라고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럼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겠죠? 이건 뭐 안 했다는 거냐면 복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급회계 정도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이게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연습을 복습할 때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저절로 계산기 속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복습할 때 꼭 계산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부 방법. 내용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방법인데,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저기 50문제 중에서요, 전 재무회계만 얘기할게요. 재무회계 시험에 말 문제가 9문제에서 13문제가 나와요. 많이 나올 때는 13문제, 적게 나오면 9문제.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6문제가 나옵니다, 1차에. 근데 이론형 문제는 시간이 적게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맞을수록 좋습니다. 그냥 공부하실 때 계산형 문제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산형 문제만 대비하고 들어가신 분들 꽈락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회계원리랑 중급회계 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론형 문제는 시험에 나왔던 거 밑줄 쳐주고요, 이게 몇 년도에 어떻게 기출됐는지도 다 설명하고요, 이 문장이 이해도 다 시켜줘요. 암기만 시키는 건 아니야. 그리고 이 문장이 어떻게 꼬아서 나오는지를 계속 설명합니다. 수업만 3번 들어도요, 회계원리 때 1번 듣고요, 중급회계 때 1번 듣고 객관식 때 1번 들으면 이론형 문제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론형 문제는 그렇게 가르칠 거고, 계산형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회계의 이론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지, 기준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지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론 요약 해주고요, 그 다음에 책에다 밑줄도 쳐주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예제풀이도 해주고, 예제풀이에 스킬이 필요한 방법이 있으면 스킬까지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렇게 2방법으로 나눠서 가르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세무사 준비생들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세무사 준비생들은 2차에 요즘에 약술형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재무회계가. 근데 회계사 시험은
한 30전 정도 약술력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계 원리 때부터 2차의 약술력 문제로 나온 것들을 다 외우라고 합니다. 미리 외워놓으시면 2차 공부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다시 외우고 있는데 외우는데 막 10분씩 걸리거든요. 한두 문장 외우려면. 근데 저는 미리 회계 원리에서 다 외우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답만 보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이미 다 외워놨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재무관리나 회계감사 공부할 시간이 생겨가지고 2차 합격을 좀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이론형 문제 밑줄 쳐주는 거 할 때 1, 2차 대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OT예요. 큰 얘기는 안 하고요. 회계 원리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회계사 세무사 준비를 하는데 기초적인 개념을 배우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시생이라고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신 다음에 내가 이 공부를 적성에 맞는 공부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은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제가 일단은 필기를 먼저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필기를 해주고요. 관련된 내용에 책에 있는 부분 중에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문장이 있으면 밑줄을 쳐줄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칠판을 지우면서 한 번 더 요약해 줍니다. 그래서 한 번 수업할 때마다 객관식 시간까지 3번씩 듣게 돼요. 그러면 9번 듣는데 제가 말해준 문장을 틀리면 그건 짐승이겠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좀 집중하시면 이론형 문제는 일단은 많이 맞을 수 있다. 그리고 계산형 문제는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바로 수업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뭐 쉬는 시간에 질문하셔도 되고 수험과 관련된 내용은 뭐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수업 끝나고 면담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은 따로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자, 1단원이 회계의 기초와 재무 보고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절에 자, 회계의 기초 개념이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늘 1교시부터 3교시 할 내용 중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수업이.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1장부터 4장까지가 회계의 전체적인 이론과 어떤 장부를 작성하는 절차를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수업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이해 안 가는 내용도 반복하다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요 1절을 배울 거고 지금 1장에 2페이지를 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특별히 뭐 필기 같은 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지금 3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한꺼번에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회계라는 걸 배울 텐데 회계의 뜻은 뭔데? 그거 먼저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회계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회계를 이용하는 사람을 회계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 이용자가 누가 있느냐? 요거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회계를 분류하면 크게 제가 가르치는 분야 재무회계랑 그 다음에 강영태 선생님이 가르치는 관리회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회계를 분류하는 회계의 분류를 배울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한 내용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회계 이론이 튼튼해야지 나중에 기준서가 읽혀요. 그래서 지금 한 문장 한 문장들이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공부 안 해야 되겠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회계를 이해하려면 이런 이론이 강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거부터 가르칠게요. 일단은 제가 회계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현대회계에서는 주식회사라고 그랬죠. 그럼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면 그 회사가 얼마 버는지 그리고 지금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주식에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이 이익이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할 거고 기업에 현금이 많은 기업에 투자하려고 여러분들이 하겠죠. 그래서 기업이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회계라고 합니다. 근데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는 영리회계, 재무회계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계는 정부회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조금 말을 어렵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첫 번째 경제적 실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실체가 누구한테?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그 사람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정보 이용자. 그래서 이 정보 이용자가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회계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정보 이용자는요, 크게 보면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 은행은 돈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채권자라고 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채권자. 그리고 기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다른 말로 주주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이 채권자와 주주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기업에 있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정보가 없는 것을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게 장부라고 하는 거고, 이 바닥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재무제표. 그래서 그 정보를 재무제표라고 해요.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저랑 4일에 걸쳐서 배울 겁니다. 회계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재무제표 몰라요. 근데 이 바닥에서 모든 강사들이요, 강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 재무제표라는 용어를 약자를 써요. 영어로는 Financial Statement라고 하는데 다 FS라고 씁니다. 그래서 회계는 크게 설명을 드리면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회계라고 합니다. 근데 저랑 공부하실 때는요, 이 경제적 실체는 기업이 첫 번째로 있어요. 기업은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정보를 제공할 땐 영리회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영리회계. 근데 비영리법인도 있잖아요. 비영리법인도 세금 같은 거 납부하기 위해서 정보를 작성합니다. 그 회계를 비영리회계라고 해요. 근데 비영리회계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도 국민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때는 정부회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우리는 재무회계 배우는 거니까 이 경제적 실체를 기업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정부회계나 기타 내용들은 다른 교수님들한테 배울 거다. 그래서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재무제표이다. 근데 우리가 회계를 그 다음에 나눈다 그랬죠. 분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회계의 분류는 뭘로 하느냐? 크게 정보 이용자로 합니다. 다시 회계 분류를 누구로 한다고요? 정보 이용자. 그래서 기업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채권자, 주주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주식을 살 때 재무제표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겠죠. 근데 기업의 내부에 있는 사람도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정보를 보게 됩니다. 그럼 기업의 내부에 있는 사람은 누가 되느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다? 경영자다. 자, 그럼 경영자는 왜 재무제표를 보냐면, 삼성전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반도체 사업부도 있고요. 가전사업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사업부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반도체 경기도 좋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업부도 경기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익이 늘어나는 상태야. 그러면 내가 한 10억 정도를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가전사업부 공장을 지을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지. 그 판단하려면 재무제표는 기업 전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도체 사업부의 이익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부의 이익이 같이 관리가 돼요. 그럼 만약에 반도체 사업부의 이익이 높다면 그걸 가지고 정보를 봐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겠죠. 이러한 회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영자를 위한 회계라고 해서 관리회계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회계를 나누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재무회계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야가 이제 재무회계가 되는 거야. 재무회계의 분야가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다.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자가 의사결정하거나 계획하거나 통제하거나 성과평가하기 위해서 회사의 재무정보를 이용한다. 그런 회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관리회계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회계는 정보 이용자로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로 구별이 될 겁니다. 자, 요게 일단은 우리가 회계의 정의와 정보 이용자, 회계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일단 배웠으니까 한번 밑줄을 쳐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1장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요 거의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 나오는 문장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읽어볼 때 좀 필요한 문장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저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걸 되게 중요시하는 강사거든요. 괜히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하면서 다른 공부할 시간을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회계 원리책이나 중급회계책이나 고급회계책이나 이런 책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어보면요 아무래도 처음에 초심자니까 안 읽히는 문장이 있죠.
그러면 안 읽히는 문장들에 이 한 문장 한 문장들을 모두 다 이해하려고 시간을 쏟다 보면 한 책, 한 페이지 읽는데 1시간씩 걸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수능이 아니에요. 수능은 만점을 받아야지 좋은 대학에 가고 최고의 대학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커트라인만 넘기면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장, 기출된 문장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밑줄 친 문장은요, 되도록 이게 OX 문제가 나왔을 때 OX 문제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두세 번 읽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밑줄 쳐주지 않은 문장은요, 그냥 읽어는 보세요. 좋은 문장을 많이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읽어는 보시면서 만약에 잘 느낌이 안 난다. 그래도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책을 읽다 보면 그 문장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밑줄 위주로. 첫 번째, 자 1-2페이지 보시면 회계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회계의 정의는 사실 시험엔 안 나와요. 근데 미국 정보학회에서 회계의 정의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회계사 세무사 준비하신 사람들인데 회계의 정의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회계의 정의는 밑줄 칠게요. 회계는 파란색 박스예요.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 요게 무슨 의사결정이다? 투자 의사결정에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 그 유용한 경제적 정보는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 뭘로? 재무제표로. 이것을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친 내용과 똑같죠?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 그럼 전달은 제공이랑 똑같으니까 제가 식별과 측정만 설명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장부를 작성하는데 회사의 현금이 1억만큼 늘었어. 알겠죠? 그러면 이 1억만큼 는 거래를 장부에다가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죠. 장부에 그걸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의 경영자가 바뀌었어. 그러더라도 재산의 증감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그런 거는 장부에 제공하지 않는 거야. 근데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만 기록을 하게 되거든. 그 거래를 우리가 거래라고 합니다.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 그래서 그 거래를 장부에 집어넣을까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것을 식별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회사에 현금이 1억만큼 늘었어요. 그럼 현금이 증가됐으니까 뭔가 장부에다가 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더할 때 이 금액이 1억인지 2억인지 이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부에 집어넣을 때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을 측정이라고 합니다. 회계학은 숫자로 된 학문이기 때문에 모두 다 금액으로 환산해서 기록해야 됩니다. 그걸 측정. 그 다음에 제공은 그냥 제공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회계의 정의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양가로 1번에 회계의 특징이 나와 있어. 양가로 1번과 2번과 3번에. 알겠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그냥 말로만. 그러니까 밑줄은 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계는 옛날에는 정보의 생산 과정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계가 발전된 지역이요. 처음부터 기업부터 발전된 게 아니에요. 상인들이 상거래를 할 때 자기가 얼마 돈을 벌었고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 자기가 관리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먼저 장부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상인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 이탈리아였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베니스에 상인들이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들을 자기 스스로가 여러 가지를 개발한 거야. 그 중에서 이탈리아의 수학자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이 이 회계를 기록하는 방법을 하나 개발한 거야. 근데 그 개발한 방법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보를 생산하면 주인은 누구 하나였다. 나 하나였다. 1인 회사. 그러니까 나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의 생산에 초점을 맞췄지.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의 주인이 한 명입니까? 아니면 여러 명입니까? 우리나라의 100명당 한 명의 사람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을.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하려면 그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 재무제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보의 이용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1번이에요. 정보의 생산 측면보다는 이용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넘어갈게요, 그냥.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북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잠깐 설명할게요. 자, 옛날에는 회계라고 안 불렀어요. 학문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회계를 부르는 것을 북이라고 불렀습니다. 북이는 뭐의 약자냐면 장부 기록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장부 기록의
중간에 약자를 따서 부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부기는 뭐 하는 거냐? 회사에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으면 그거를 장부에 기록하는 거였어.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을 회계학에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거래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거래를 기록하는 것을 옛날에는 부기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만 정보 이용자가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최근에 반도체 사업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확장하기 위해서 미국의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만 했어요. 지금 약간 짓고만 있어요. 그러면 이 공장을 짓는다는 사건은 재무적 사건입니까? 비재무적 사건입니까? 아직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주식을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사야 돼요? 그거는 판단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판단을 해야 돼? 그 공장을 지었을 때 거기서 이익이 날까? 거기까지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이익이 난다 그러면 주식을 사야 되고, 그 공장을 지었는데 적자가 날 것 같아. 그러면 주식을 안 사야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거나 팔 때 이용하는 정보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부기보다 지금 회계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거래를 기록하는 거는 숫자로 된 정보만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재무적 정보만 기록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래지향적인 정보, 예를 들면 공장을 신축한다거나 아니면 경영자가 바뀐다거나 이런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때문에 비재무적 정보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회계가 발전된 거지. 그래서 회계는 부기 플러스 비재무적 정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회계학이라는 게 원래는 옛날에 뭐라고 불렸냐면 부기는 기술이라고 불렀어요. 아트라고, 학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1950년도에 미국의 경영학의 한 분야로 들어오면서 이름을 바꾼 거죠. 기술이 아니라 학문이라고, 회계학으로. 그래서 회계는 재무적 정보 플러스 비재무적 정보를 합친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 비재무적 정보는 숫자로 공시가 될까요? 아니면 말로 공시가 될까요? 말로 공시가 됩니다. 우리가 공시하는 저 재무제표 뒤에 우리는 이제 공장을 2년 후에 지을 것입니다. 요걸 표시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 비재무적 정보가 시험에 나오느냐? 이걸 주석이라고 하는데 안 나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시험에는 숫자로 된 것만 물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 부기랑 회계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양가로 2번에 있어요. 부기.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제공되는 회계 정보의 범위가 비재무적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회계를 정보라고 부릅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있어요. 3페이지.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요, 제 나와 있던 필기 있잖아요. 어딘가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필기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보 이용자는 사실은 이 채권자 주주만 있는 게 아니라요, 경영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도 있고요, 종업원도 있고요,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회계에서는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주요 정보 이용자와 그 다음에 기타의 정보 이용자로 나눠요. 주요 정보 이용자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충족하는 회계 정보는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직접 투자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기업에 직접 투자한 사람들을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주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업에 직접 투자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그냥 재무제표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그 밖에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주된 정보 이용자인지 알겠어요? 채권자는 기업에 진짜 돈 빌려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직접 돈을 투자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을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그림을 보시면 그림에 주요 정보 이용자에는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라고 돼 있죠. 그리고 기타의 정보 이용자에 뭐 정부, 규제기관, 경영자, 종업원, 일반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시험에 여러분들 이거 갖고 장난치지 않는데요, 우리 기준서가요 용어를 바꿨어요. 옛날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냥 채권자라고 불렀고요, 주식을 산 사람은 주주라고 불렀는데요, 요 용어를 우리 기준서에서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권자와 주주는요, 채권자는 채무 상품에 투자한 사람이고 주주는 지분 상품에 투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묶어서 투자자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용어만
채권자와 주주를 투자자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 채권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채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돈을 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빌려주지 않고도 채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 물건을 만들면요, 무조건 현금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외상으로 팔 때도 있어요. 그럼 외상으로 판 사람들은 돈은 빌려준 건 아니지만 채권은 생긴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눠서 돈을 빌려준 사람을 우리가 대여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외상으로 신용을 공유한 사람들은 그 밖에 채권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채권자와 주주를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라고 동의어라고 쓰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면 우리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라는 기준서가 있는데요. 그 기준서가 시험에 출제되는 기준서예요. 그래서 중급회계 첫 시간에 배울 텐데 그게 옛날에는 재무회계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용어를 이걸로 바꿔버린 거야.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재무회계다. 그러니까 이게 동의어라고만 알면 돼요. 이거 갖고 장난을 안 치고.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1-4페이지. 자, 우리 1장에서요. 4페이지에 있는 양가로 1번에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라고 되어 있는데 부분 있죠. 요거는 공부를 하셔야 돼. 요거 양가로 1번. 요거는 별표 쳐놓고. 요거는 중급회계에 나오는 문장이고요. 기준서에 있는 문장이야. 그래서 밑줄 쳐볼게요. 동그라미 1번. 지금 뭐 배우는 거냐면 회계가 정보 이용자에게 어떠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느냐,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 배우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는 지분 상품 및 채무 상품의 매수, 보유, 매도 등에 관한 현재 또는 미래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위험과 수익률에 관한 도움을 주는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 라고 돼 있죠. 됐습니까? 그럼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분 상품과 채무 상품의 매수, 보유, 매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회계 정보가.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배워본 적이 없어. 첫 번째, 용어에 조금 익숙해지는 거니까 지분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기준서의 용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설립해. 근데 회사를 설립할 때 내가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내일까지 1억 투자할래. 그럼 표정 안 좋잖아요. 알겠죠? 근데 내일까지 5,000원짜리 주식 한 장만 투자할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5,000원은 점심값 한번 안 먹으면 투자할 수 있으니까 투자할 고려할 사항이 되죠. 그래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요. 주식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을 준 다음에 여러 가지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구성해서 기업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분 상품은 다른 말로 주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주식을 산 사람들을 제가 뭐라고 불렀어요? 주주라고 불렀죠. 근데 이 주주가 재무제표를 이용한다는 거야. 그럼 재무제표를 왜 이용할까요? 재무제표를 보면 뭐가 나와? 이익이 나오지. 근데 이익이 이렇게 향상되는 기업이야. 그럼 주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되죠. 그래서 주식을 뭐하는? 매수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주식을 이미 갖고 있어. 그럼 이익이 오르는 상이면 이 주식을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보유해야 됩니까? 보유해야 되죠. 보유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익이 꼭지야. 그리고 이익이 떨어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되죠. 주가가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매도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지분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은 주식을 매수, 보유, 매도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처음 배우는 건데요. 우리가 원래 돈을 빌릴 때는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든요. 근데 우리은행한테 어떤 기업이 1조를 빌렸어. 두 번째 하나은행한테 또 1조를 빌렸어. 세 번째 1조를 빌려달라고 기업은행한테 갔더니 앞에 차입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너무 거액이잖아요. 1조. 근데 이렇게 주식회사도 종일 앉아 만드는 거죠. 그래서 1조를 빌리는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1조를 쪼개버리는 거야. 그래서 1억이라고 이렇게 쪼개버린 다음에 이자율을 8%씩 줄게. 이렇게 발행을 하면 자금을 좀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우리가 채무상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채권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뭘 받는 거예요?
매매 차익을 얻는 거예요? 배당을 받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받는 거야? 원금과 이자를 받는 거지. 그럼 이 회사가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봐야겠죠. 기업에 현금이 있는지 이익이 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투자자는 지분 상품의 매수, 보유, 매도, 채무 상품의 매수, 보유, 매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회계정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및 잠재적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채권자들은 원금과 이자 받을 때 재무정보 봐야겠죠. 그래서 자금의 대여 및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하고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회계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투자자와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기 위해서? 지분 상품과 채무 상품을 매수, 보유, 매도하는데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볼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원리금 상환하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볼 거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 정부와 규제기관도 우리가 재무제표를 봐야 되거든요. 정부와 규제기관. 여러분들 정부는 뭐 하는 기관이에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죠.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아프면 돈도 주고요. 그 다음에 GTX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려면 돈을 지출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돈을 얼마 들어올지를 예상해야지 정부의 예산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하는데 필요로 한 거다? 조세 정책을 세우는데 재무제표를 필요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넘겨야 되는 산에 세법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 세법은 크게 세 가지 세법이 되게 중요해요. 기업이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기업이 내는 세금을 법인 소득세라고 해요. 이 바닥에서는 법인세라고 불러.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도 세금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무사나 회계사가 돼서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야 돼. 그걸 개인소득세라고 하는데 이 바닥은 소득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마다 10%씩 국가에다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걸 부가가치세라고 해요. 이 바닥에서는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럼 이 법인세는 어떻게 내냐면 기업이 만든 재무제표에 뭐가 찍히냐면 이익이 찍힐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익이 100억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세율이 있습니다. 이 세율은 텍스 레이트를 말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T를 많이 써. 그럼 10%라고 돼 있으면 여기에 10% 곱한 것만큼 10억만큼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납부 금액을 알아야지 예산을 잘 짜겠죠? 그래서 이걸 재무제표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재무제표를 이용합니다. 조세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 때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이전에 생활할 때는 뭐 김치찌개 같은 거 먹을 때 한 6,000원이었는데 요즘에 여기서 김치찌개 먹으려면 10,000원 되거든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뭐 지하철 공사나 한전 같은데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하철 요금이나 한전 요금을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요금을 많이 안 올렸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니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지하철 요금이 2,000원이었는데 코로나 때 이미 4,000원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200원에서 1,450원으로 한 250원만큼밖에 안 올렸습니다. 왜 안 올렸냐면 물가가 상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공공요금을 책정할 때도 뭘 봐야 된다? 지하철 공사의 재무제표 봐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공공요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경영자예요. 경영자는 왜 본다 그랬어요? 아니, 어떤 기업에 사업부가 있는데 그 사업부에 투자할까 말까를 계획하기 위해서. 그치? 두 번째는 성과평가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기업에 이익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반도체 사업부에 이익이 많이 났으면 거기에다가 성과금 많이 줄 거고 거기에 공장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이나 의사결정이나 성과평가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봅니다. 그리고 요것을 어떻게 의사결정하느냐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니고 강경태 선생님이 가르치게 될 거예요. 원가 관리회계 시간에. 그래서 계획, 통제, 성과평가하기 위해서 볼 거다. 그 다음에 종업원도 재무제표 봅니다. 종업원은 왜 볼까요? 아니, 여러분들 월급이 5개월 동안 안 나왔어요. 다닐 거예요? 퇴사할 거예요? 퇴사하겠지. 그러니까 적자 나는 기업이면 퇴사를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닐지 안 다닐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익이 많이 났으면 성과금 많이 달라고 머리에 띠둘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임금 협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입사하거나 퇴직 의사결정, 아니면 임금 협상하기 위해서 종업원들도 정보를 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보시면 일반 대중들도
정보를 보거든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면 교수님들 논문 쓰잖아요. 그럼 그 논문 쓸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 기업들이 갖고 있는 회계 자료를 쫙 다운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통계적 자료로 뭔가 입증하기 위해서 통계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 대중들은 이제 회계 정보를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그냥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의할 때 뭐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의 자산이 뭐 400조가 있다. 그럼 실제 공시된 금액으로 강의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믿을 거 아니야. 삼성전자 실제 자산이 400조인데 제가 20조라고 강의하면 숫자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만 보면 된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주요 정보 이용자니까 이 사람을 위한 회계 양가로 1번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회계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회계 분류의 그림 1-3을 보세요. 그러면 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제 필기는 언젠가 그림에 나와 있다 그랬어요. 1-3에. 그래서 요 그림과 똑같은 거고 필기할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제가 만연체로 써놨거든요. 근데 만연체로 써놓은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포인트만 보고 설명해 줄게요. 1-7페이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다만 아시면 되니까 포인트에 회계 분류가 있어요. 다시 회계 분류는 뭐로 한다 그랬어요? 정보 이용자. 그럼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재무회계. 자, 재무회계 목적 볼게요.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다른 말로 무슨 의사결정이에요?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그때 외부 정보 이용자라는 말은 학문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 외부 정보 이용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 그럼 이 사람들은 기업 외부에 있으니까 기업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죠? 그러면 어떻게 공시해야 돼요? 경영자만 아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돼요? 아니면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정보를 읽을 수가 있어요?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표시해야지 그 사람들이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로 재무제표를 그리는 거다? 재무제표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근데 이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근데 이 방법이 A 사람이 쓰는 방법이 다르고 B 사람이 쓰는 방법이 다르면 여러분들이 이 재무제표를 읽으려면 그것들을 다 공부해야 되죠. 그거보다 한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놔야지 여러분들이 정보를 읽을 수 있겠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경영자가 자금을 조달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이익이 100억이야. 근데 100억의 이익일 때는 이자율을 6% 준대. 근데 이익이 많은 기업이면요, 이자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200억이면 이자율을 5%로 낮춰준다고 해요. 실제 실무에 가시면 이익이 높은 기업의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보를 제공할 때 이익을 과대 표시하고 싶은 마음, 다른 말로 이익을 조작할 마음을 경영자가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갖고 있겠죠. 근데 경영자가 회계 처리 방법을 개발해갖고 정보를 제공하려 그러면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을 결정해 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회계 원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회계 원칙.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을 회계 원칙이라고 해. 근데 이 회계 원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수님과 회계사들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지지와 수용을 받는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는 전부 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그래서 영어로 이 바닥에서는 다 갭이라고 불러.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됐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들 때 이익 조작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방법을 회계 원칙이라고 하고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만들 때는 회계 원칙을 꼭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원칙을 꼭 따라야 된다. 거기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그리고 보고 방법은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 뭘로 보고한다? 재무제표. 영어로는 Financial Statement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의 범위는 과거 지향적인 정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관리회계에 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은 지금 하는 거예요? 미래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래에 하는 거죠. 주식은 내가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한두 일 지난 다음에 사는 거니까. 근데 자, 우리가 2001년도에 어떤 주식을 사려고 해요. 근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회사가 얼마 벌었는지를 공시를 했어. 그럼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데요. 이 재무제표는 12월 31일까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정보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기간을 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외관법상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고를 하면 돼. 그러면 재무제표가 요때 정도에 한 2월 15일 정도에 재무제표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정보는 언제 거예요? 2001년도 거. 근데 내가 7월 달에 주식을 사. 그러면 이걸 보고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이때 이익을. 그럼 이건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면 현재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지나간 일이라고. 그래서 지나간 과거 사건 갖다가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거 지향적인 정보라는 거야. 그리고 보고 시기는 정기 보고라고 돼 있죠. 예, 우리나라의 기업들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한 번만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만 만들면 돼. 근데 정보 이용자가 많은 상장 기업들은요. 3개월에 한 번씩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그건 분기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하게 돼. 그래서 정기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관리회계는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 그럼 누구예요? 그 사람이. 경영자예요. 근데 경영자는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보를 모르고 있습니까? 다 갖고 있어요. 예, 정보뿐만이 아니라 재무제표뿐만이 아니라 그 재무제표를 원시적으로 갖고 있는 영수증까지 다 갖고 있어. 그럼 정보를 볼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따를 필요가 있다? 아니면 질문만 하면 된다. 질문만 하면 된다. 예, 회계팀 팀장한테 가가지고 내년 손익이 얼마 될 것 같아. 그럼 10억이라고 그냥 알려줘요. 알겠죠? 그러니까 구두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원칙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재무제표라는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을 쓸 필요가 있다. 구두로 보고해도 된다. 구두로 해도 되고 PPT로 보고해도 된다. 예, 그래서 특정한 특수목적 보고서를 사용하게 된다. 그 다음에 과거 및 미래지향적인 정보다. 이것도 원래 과거지향적인 정보거든요. 근데 재무회계에 비해서는 관리회계가 상대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정보입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경영자는 올해 손익엔 관심이 없어요. 왜? 이미 보고 받았거든. 내년 손익이 얼마 될 건지가 궁금하니까 상대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정보고 보고 시기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다. 3개월에 한 번 하는 거다. 아니다. 경영자가 질문할 때마다. 경영자가 갈굴 때마다. 그래서 수시보고다. 됐죠? 예.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예. 그래서 회계의 분류는 그냥 정보 이용자로 한다. 자, 여기까지 하면 1교시 때 배울 내용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밑줄 다 쳐줬고요. 예.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요. 첫 번째 칠판에 밑줄 쳐주고요. 두 번째 책으로 밑줄 한번 쳐주고 칠판 지우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1교시 때 했던 내용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우리가 지금 회계 배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 회계의 정의를 배웠습니다. 회계의 정의는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에게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이용자가 있죠. 우리 정보 이용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기업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기업의 내부에 있는 사람을 일단 나눈다. 기업의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를 옛날에는 주주와 채권자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용어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다고요? 투자자, 그 다음에 채권자 및 그 밖에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에 채권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보시면 되고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모든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 직접 투자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위한 정보를 배울 거다. 요 기업에 직접 투자한 사람, 주요 정보 이용자, 투자자와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를 위한 회계를 배울 거고 이 회계를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재무회계. 이 재무회계에서 배우는 내용이 중급회계, 그 다음에 고급회계, 그 다음에 회계원리. 이 세 개를 재무회계라고 배울 겁니다. 그리고 경영자는 어떤 사업부에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계획, 성과평가, 의사결정, 그 다음에 통제하기 위해서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회계를 우리가 관리회계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회계를 분류할 때 회계의 분류는 뭘로 할 거라고요? 정보 이용자로.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뭐라고 부를 거다? 재무회계라고 부를 거다. 근데 외부 정보 이용자는 점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으로 그려야 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재무제표. 근데 이 재무제표도 경영자한테 맘대로 그리라 그러면 이익 조작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전문가의 지지와 수용을 받은
정보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원칙을 회계 원칙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게 이 회계 원칙이야. 근데 이 회계 원칙은 언제부터 배울 거냐? 우리가 회계 원리를 12번 할 거거든요. 근데 5번째 시간부터 회계 원칙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불러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우리가 관리 회계라고 부르는데,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죠. 경영자는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이 필요 없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공시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특수 목적 보고서로 공시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회계 원칙은 필요로 없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사용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년 손익을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회계랑 재무회계로 나눈 것은 회계정보 이용자로 나눌 거다. 요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2교시부터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딱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회계는 경제적 실체가 외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한다. 근데 그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을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배울 거고,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 그 방법을 회계 원칙이라고 부를 건데, 우리가 회계 원칙을 채택한 걸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지금 이 책의 이름이 IFRS 회계 원리다. 그리고 회계의 역할부터는 10분간 씩 한 다음에 할게요.